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에서 식품미생물학을 강의하고 있는 장미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4월 9일 날 경북 안동 길주중학교에서 시행됐던 경상북도 식품위생직 시험 식품미생물학 과목의 해설 특강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길주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났던 이야기는 선생님이 위생학 해설 특강에서 쫙 이야기했으니까 스킵하고 미생물학은 이제 이 식품미생물학 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 특강을 위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품격 카페에 가답안과 총평을 간단히 올려두었는데요. 또 학생들과 그 선생님도 이제 40문제를 보다 보니까 또 기억이 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나 조금 고민되는 부분들을 선생님 혼자 하기보다 학생들과 의견을 나눠보려고 올려놨는데 학생들이 또 답변을 달아주어서 조금 더 이제 선생님이 특강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해설 특강에 앞서서 현재 식품미생물학 시험 문제가 식품위생학보다 훨씬 더 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험지가 있을 때 위생은 한 장으로, 그러니까 앞, 뒷장으로 해서 한 장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미생물학은 한 장 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정확하진 않지만요. 그래서 문제의 길이가 위생물이 좀 더 길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제가 어찌됐건 제가 위생학 과목을 가장 먼저 정확히 외워야 된다는 생각이 늘 있어요, 선생님이. 왜냐하면 위생 문제가 조금 보기를 정확히 외워야만 답변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다 보니까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했는데 올해 이제 식품미생물학, 경상북도 식품미생물학에는 위생학에서 이렇게 나오던 굉장히 정확한, 이 중에서 좀 더 정확한, 좀 더 답에 가까운 이런 표현들을 고르는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조금 기억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 문제 해설 특강에 올려져 있는 문제들은 이제 학생들과 선생님의 기억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답안이 정답이다 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않고요. 답으로 생각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최종 정답은 이 필기시험날 성적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그때 선생님도 확실히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 미생물학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와 답안 위주로 해설 특강이 진행이 되고요. 모든 보기와 완벽한 문제들은 23년도 문제풀이 강의 때 선생님이 프린트 핸드아웃으로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나눠주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품미생물학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난이도를 선생님에게 먼저 물어본다라고 하면 위생은 이제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미생물학은 중이나 중상 정도로 이제 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이제 문제 길이가 길었고 위생 이건 이제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위생학보다 조금 고민했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가장 맞는 표현을 찾아야만 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제자의 의도와 동일하게 생각했으면 정답으로 될 것이고 아니었으면 이제 오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존재할 것 같아서 중에서 중상으로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또 듣다 보거나 가답안 보셨을 때 고득점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아예 막 80점 이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혀 배우지 않거나 전혀 모르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점 이상의 고득점자도 2명이 있을 것이고 그런 점수대도 나오지 않을까. 또 우리 수강생이라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위생학도 같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 시험을 보니까 위생학도 내가 가르치는 게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위생학에서 했던 부분들이 또 이렇게 미생물에 같이 나와서 제가 미생물만 하는 선생이 아니라 위생과 미생물을 같이 하는 선생이라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 그리고 이 식품 방금 전까지도 이야기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식품위생물학 시험인데 식품위생학과 연결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출제됐습니다. 원래 이제 미생물학에도 그 영역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 영역을 위생에서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스킵하고 다른 공부들을 했었어요. 미생물에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출제됐습니다. 이제 세균성 식중독 균들도 균의 특징과 함께 뭐 독소형 식중독을 일으킨다 이렇게 출제되거나 가장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 자랄 수 있는 균 이건 아예 우리가 숫자까지 외우는 위생학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죠. 그런 이제 식중독균들도 네, 나왔었고 자외선 조사, 방사선 조사 이런 것들 뭐 위생에서 더 깊게 다뤘던 아이들이다 보니 그것들이 접목돼서 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겹쳤었고 또 증식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서 우리가 보통 미생물학에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내인성 인자, 외인성 인자 이렇게도 미생물은 제 간혹 있고 또 위생에서 배우니까 한번 복습을 했었는데 내인성 인자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충분히 위생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렇게 많이 섞여서 학생들도 복원을 선생님도 그랬어요. 복원할 때 이거 미생물 문제였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만큼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의 이제 위생학 경력과도 조금 더 연결 지어서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선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각 파트별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 첫 번째 보시면 발전사가 없죠. 우리 이 발전사에 나오는 학자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앞서 경기도에서는 이제 분류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 경북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의 세포와 기능, 그래서 뭐 그람염색 역시 또 출제됐어요. 그람염색 앞서서 출제됐었는데 또 출제됐었고요. 세포 내 구조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금방 찾았을 거예요. 아주 조그맣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균과 관련해서 세균의 분류 및 특징과 관련된 것들, 또 식중독균이 나열되어 있었고 그 친구들의 공통점을 찾는 거,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디움 속에 대해서 너무 쉽게 출제됐습니다. 이거 오히려 제가 특별반 아마 마지막 그 실전 모의고사에서 클로스트리디움과 관련된 속을 출제했었는데 그건 더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얘는 제가 막 GC 함량까지 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주 쉽게 출제했습니다. 그냥 기본 지식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균들을 나열해놓고 특성이 다른 걸 찾느냐 이런 것들도 나왔습니다. 자, 효모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학생들이 효모를 힘들어하기 때문에 효모가 출제돼서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인데 경북도 효모가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또 효모로 이렇게 너무 등한시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이제 아이들이 어려운 파트가 나오지 않아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곰팡이도 너무 기본적인 무성포자가 나왔고요. 미생물, 생육 및 환경 보시면 지금 미생물, 생육 및 환경, 그 다음에 제어 이런 아이들 지금 총 9문항이죠. 이 아이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기가 되게 난해한. 그러니까 제가 위생 같은 경우는 딱딱딱딱 배치를 할 수 있는데 미생물학은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얘는 이 파트야, 얘는 이 파트야.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미생물학은. 그래서 생육 및 환경에서 좀 배우니까 또 제어와 관련돼서 뭔가 균을 증식을 억제한다거나 사멸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좀 해봤거든요. 임의적으로 선생님이. 자, 그래서 생육 및 환경 보시면 영양원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생육 특성, 그리고 가장 낮은 수분 활성도에 생육하는 균, 화학 종속 영양균, 그리고 증식에 영향을 주는 내인성 인자들이 나왔고, 자, 열 저항성이 가장 큰 균을 골라라 이런 것도 나왔고요. 열 처리 우리가 이미 D값, Z값 공부 여러 번 해놨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외선 조사, 방사선 조사. 이 자외선 조사도 1, 2, 3번 지문은 거의 위생에서 늘 보던 지문이거든요. 4번에는 이제 일양체, 티민, 다이머, 일양체, 미생물에서 보던 지문이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생에서 자외선 조사 그런 부분은 너무 자주 나오던 보기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방사선 조사 문제 조금 이제 그 부분에 선생님이 조금 더 코멘트 할 예정입니다.
자, 효소와 반응 생성물을 연결하는 것도 선생님이 이제 식화를 또 가르쳐서, 그쵸? 식화에서 제가 이제 식화 경력을 또 여기서 발휘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웠던 내용이고요. 돌연변이하고 플라스미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유전 파트에서 돌연변이 부분도 우리가 다 배우고 개념 정리해 놓은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플라스미드의 특징도 선생님이 설명해 주었던 내용에서 출제가 됐고, 이거는 놓을 데가 없었어요. 광우병의 원인 물질이 프리온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위생에서 배우던 거여가지고 얘를 어디다 넣을까? 감염병 카테고리를 만들 수 없어서 우선 여기다 그냥 광우병 원인 물질 넣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원인체로 하면은 뭐 바이러스 이런 뭐 원인체로 해서 같이 해도 되지만 하여튼 이 미생물학 문제에 프리온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각 문제별로 조금 이제 선생님의 생각을 이야기해 볼게요. 자,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아마 여러분들도 선생님은 A형 책이었거든요. 1번이 아마 이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 문제를 보시면 미생물의 공통점을 찾는 겁니다. 너무 늘 보던 아이들이죠. 오히려 이게 위생 문제인가 싶을 만큼 식중독균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요 친구들의 이제 공통점을 찾는 건데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최적 생육 온도가 37도 정도. 그렇죠? 그 정도인 거예요. 근데 2, 3, 4번이 이제 아예 틀린 내용이었어요. 뭐 그람 염색했을 때 붉은색이다. 그럼 누구여야 돼요? 음성만 해당한다라는데 이 친구는 양성이죠. 또 이 친구 뭐 길쭉한 막대기형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부균이기 때문에 아니고 마지막에는 독소형 식중독 유발하는 균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2번 가겠습니다. 세균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역시 이제 이 문제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았을 것인 게 우선 분류에서 1번은 이제 세균은 원핵세포고 고세균, 진정세균으로 구분을 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2번에는 핵막이 없다. 그다음에 3번은 이거예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호흡이 이루어진다. 틀렸죠. 세균은 원핵세포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빠르게 골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번은 리보솜 크기가 70S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제가 카페에도 올려놓은 문제인데요. 지금도 계속 머릿속에 고민 중입니다. 사실은 우선 이야기를 해놓고 여러분들의 피드백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선생님은 늘 학생들과 대화하는 선생님인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도 허심탄회하게 말해도 되고 카페는 너무 공개된 곳이라 부끄러워요. 선생님한테 언제든 개인 쪽지나 이런 것들 보내도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미생물의 영양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이 문제 자체가 워낙 길었습니다. 우선 제 기억에 밑에 질소하고 인이 있었는데 거기는 거의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만큼 아주 긴 문장이었고요. 이 1번에는 이제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제 이런 대량 원소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그 뒤에는 또 이렇게 원소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었는데 선생님 기억에는 이렇게 우선 적어놨지만 제 기억에 탄소, 질소, 수소, 산소, 인, 황 같은 아이들은 미생물 증식에 꼭 주로 필요한 물질 원소들이고 그다음에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도 상당량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학생들이 철이 미량이기 때문에 틀린 복이다 1차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도 철이 있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리고 2번을 봤어요. 2번에서 이제 탄소원은 미생물 배제의 주요한 무기물로서 해서 선생님은 너무 틀린 말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물로서 에너지 뒤쪽은 크게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탄소원은 무기물 틀렸어 라고 생각을 해서 저의 생각에 제 기억에 이게 정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복원을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대방고시나 이런 거 복원 내용에 보니까 학생들이 1번 내용에 철이 다량 원소에 들어있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의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기물을 잘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풀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물어봤고
학생들 중에는 이건 무기물은 기억이 안 난다는 친구들도 많았고, 또, 무기물이 있었어요 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현재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설을 할까 고민 중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철이 선생님 미량이 맞나요? 다량이 맞나요? 물어보신다면,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식품화학 책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철은 미량 원소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식품 미생물 책 중에 하나, 둘, 셋, 넷, 5권에 다, 심지어 우리 창지사도 다 미량 원소로 돼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건 틀림이 없는데, 딱 한 권에 철이 대량 원소에 들어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 2번의 표현도 정확히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의 탄소원은 미생물 배제의 주요한 유기물로서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무기물로 바꿔놓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참고했을 걸로 보이는 책이 있긴 있는데, 그리고 그 책만 FE가 대량 원소에 들어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거짓말은 안 합니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 만약 출제자가 그 책을 참고했다면, 그리고 제 기억에 있는 것처럼 무기물이었다면 아마 2번이 정답 처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가능성을 더 열어볼게요. 우선 선생님이 무기물을 잘못 봤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다 많이, 대다수 이런 걸 봤을 때는 다 같이 보는데 많이 없었다라고 하면 제가 이걸 잘 못 봤다면 1번이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책을 제외한, 물론 제가 전국에 있는 모든 책, 다 출판된 거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다수의 책에서 이제 미량 원소로 되는데 그 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무기물이라고 하면 1번 보기도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근데 1번 보기에서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식품화학에서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1번 보기가 만약에 칼슘, 마그네슘 이거 철은 다량 원소다. 이렇게 딱 정확히 꼬집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틀린 보기가 정확히 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상당량 필요하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 2번 답을 정확히 선생님이 1번이 답이다, 2번이 답이다라는 말은 아끼겠어요. 아낄 예정이고요. 현재 이제 점수가 나와 보면 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만약 선생님이 맞았다면 제 예상대로 그 참고한 책에 있는 것처럼 무기물이 존재했고, 무기물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정확히 틀렸기 때문에 그렇게 정답 처리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철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저는 다른 책 궁금해요. 진짜 미량이 맞나, 미량이 맞지 않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 선생님에게 알려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견이 갈릴 때 선생님은 어떻게 될지 최종 결정은 경상북도에서 공지하는 거기 때문에 지켜볼 것이고, 어떤 뭔가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학생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자, 4번 볼게요. 열 저항성이 가장 큰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나왔더라고요. 너무 웃겼던 게 1, 2, 3, 4번이 있는데 1, 2번에 뭐가 있냐면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하고 2번에는 보툴리늄이 있어요. 3번에는 아우레우스 독소, 4번에는 보툴리늄 독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균과 독소를 동시에 물어본 거예요. 두 가지 균을 두고.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빠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쵸? 이건 정확히 위생 문제예요. 그쵸? 위생 문제여서 여러분들 이거 아우레우스 균주 사멸 조건, 독소 파괴 조건 우리 너무 달달다 외웠고 심지어 표현까지 외워놨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에 3번을 다 골랐을 거라고. 여기 이런 문제는 안 고르면 선생님 서운할 그런 문제예요. 그쵸? 자, 그래서 보툴리늄이 이 균이잖아. 이 보툴리늄 같은 경우도 포자 형성균이니까 균 사멸 온도가 있긴 하지만 이 아우레우스의 독소가 더 열 저항성이 세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 3번이 답인 것 같고요. 5번 한번 볼게요. 가장 낮은 수분활성도에서 생육이 가능한 균은인데 이것도 역시 너무 위생에서 보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균 같은 경우에는
최저 수분 활성도가 0.9라고 표현하죠. 일반적인 세균에서 0.9 이하에서는 증식이 어렵다. 최소 0.9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공부해 왔고, 이 중 아닌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는 아우레우스고, 아우레우스는 0.85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숫자까지 외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 1초 만에 맞추지 않았을까. 왜냐면 다른 보기 한번 볼게요. 살모넬라 티피뮤리오, 이콜라이, 캠필로박터 제주니, 그죠? 그 수분 활성도 가장 낮은 곳에 생육 가능한 건 누구겠어요? 아우레우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 위생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6번 볼게요. 미생물의 돌연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돌연변이에 대한 설명 틀린 내용인데 이게 지금 2번 보기였는데 여기 앞쪽에 더 긴 지문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염기 서열, 그러니까 돌연변이에 대한 내용이 있고 뒤쪽 부분에 하단에 뭐가 있었냐면 반드시, 그러니까 염기 서열이 바뀌면 반드시 단백질 변화를 동반한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생각해야 돼요? 사일런트 생각해야 돼. 침묵 돌연변이. 그쵸? DNA 염기 서열이 바뀌었지만 표현형으로 갔을 때는 똑같은 아미노산이 나올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 반드시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정답을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으로 예상이 되고 1번은 뭐였냐면 자연 돌연변이와 인공 돌연변이가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3번은 뭐였냐면 사일런트, 그죠? 침묵 돌연변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DNA가 바뀌어도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어렵진 않다라고 느낀 게 2번의 힌트를 3번에서 주고 있었어요. 3번을 딱 읽으면 뭐 DNA가 바뀌어도 표현형이 변하지 않는 경우를 잠재성 돌연변이 사일런트 뮤테이션이라고 한다라고 알려주니까 맞아 그거 있었지 라고 2번을 틀렸다고 바로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4번에는 무슨 말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원래 나쁜 안 좋은 건데 때로는 긍정적이고 유용한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봅니다. 7번을 보시면 자외선 조사에 대해서 틀린 거거든요. 투과력이 우수하다. 너무 틀린 보기죠. 역시 1초 컷입니다. 1초 컷. 자, 이 투과력이 우수한 친구는 방사선이지 자외선 조사가 아니었어요. 여기서도 보시면 1번에는 뭐였냐면 200에서 300나노미터 단파장 이용하는 거고 1번에는 그거였고 3번에는 잔류 효과 없다. 정말 위생에서 자주 보던 문구죠. 4번에 뭐였냐면 이 자외선 조사를 하면 이 DNA가 티민 다이머 일양체 형성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위생에서 더 깊이 배웠고 위생에서도 배웠고 미생물에서도 배웠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정답 2번. 8번 볼게요. 자, 8번 문제 보시면 자, 미생물의 생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가 위생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미생물의 기본적인 특성, 생육 부분은요, 정말 말 하나, 그런 이어지는 뭣도, 무엇이다, 아니다, 이런 표현이 간단한 것들 중에서도 말 한마디로도 뉘앙스가 바뀌면서 답이 바뀔 수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우선 8번 문제에 선생님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1번 내용에 정확히 이 표현이라기보다는 제 기억에 식품에 이제 존재하는 이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는 데 있어서 온도가 영향을 준다라는 느낌의 문장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제가 이제 위생에서도 자주 얘기했고 미생물 바이러스 때도 배웠던 식품에서 바이러스 증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부분이 말을 하면서 은근슬쩍 끼어가지고 바이러스가 증식하는데 뭐 세균이 증식하는데 그러니까 세균이 증식하는 데는 영향을 준다고 당연하죠. 바이러스가 증식하는데 영향을 준다? 바이러스 증식을 못하니까 그런 보기로 선생님은 느꼈거든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 식품에 존재하는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데는 온도가 영향을 주지 않죠. 증식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갔습니다. 2번, 3번, 4번 보기에는 우선 2번에는 냉동식품에서 세균이 사멸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균이 그 사멸과 관련된 부분에서 얘가 냉동에 한다고 다 사멸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보기고 곰팡이는 세균보다 낮은 pH에서 증식 가능하다. 맞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가공식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서 안 된다.
그것도 맞는 표현이어서 선생님이 1번을 답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9번 가겠습니다. 열 처리에 의한 미생물 사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정답 4번 다 하셨죠? 이건 너무 우리가 배운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열 처리와 관련된 거 4번 문장 먼저 고치고 갈게요. A 미생물은 D값이 110도씨에서 열 처리했을 때 10초가 걸렸고요. B 미생물은 110도씨에서 다시 10분이 걸렸어요. 그러면 자, 시간이 얘가 더 길었죠. 그러면 누가 더 열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다라고 말해요? B가 더 강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보기에서는 B가 A보다 열에 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틀렸죠. 그래서 정확한 답입니다. 4번이. 나머지는 뭐가 있었나요? 1번에는 뭐가 있었냐면 영양세포보다 포자가 더 저항성이 세다. 당연한 말. 그 다음에 2번, 3번에는 D값과 Z값의 정의가 있었어요. 네, 다 배웠던 내용이죠. 특별반에서는 그래프까지 그려가지고 우리 D값, Z값 구하는 것도 연습해놨습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10번 광우병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답은 맞췄지만 얘는 왜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맞췄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광우병을 일으키고 오염된 식품을 통해 사람을 감염시키는 거는 프리온 단백질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2번에 뭐가 있었냐면요. 선생님 혼자 2번에 이렇게 보기를 냈구나. 이거 광우병의 이름 있죠. 보빈. 이 보빈 스폰지폼, 그러니까 스폰지폼, 그 다음에 엔세팔로패시 그래가지고 PSE 있었잖아요. 우리가 광우병의 이름. 요게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친구, 그러니까 광우병 이름을 여기다 2번에다 넣어놔가지고 와, 광우병 이름 넣어놨네 라고 했어요. 그래서 2번 아니죠. 그 다음에 리케타 아플라톡신. 그래서 이런 아플라톡신, 그 다음에 광우병 이름, 그 다음에 3번에 프리온 단백질, 4번 리케타 이렇게 나왔거든요. 역시 쉬운 문제였습니다. 11번 볼게요. 그람 영색시 사용하는 시약이 아닌 거. 여러분 현재 이 시약 잘 안 봤던 거죠? 잘 모르는 거. 그래서 1번 맞아요. 2번, 3번, 4번에는 뭐 있었냐면 크리스탈 바이올렛, 아요다인, 그 다음에 사프라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인데 이 카볼푹신이라는 친구는 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현미경 염색할 때 쓰긴 써요. 이거를 석탄산 푹신이라고도 하는데 카볼푹신도 그 염색, 그러니까 미생물 세포 염색을 할 때 쓰긴 쓰는데 이제 그람 염색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시약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아니고요. 우리가 늘 배워왔던 크리스탈 바이올렛, 아요다인, 사프라닌 이 세 개 시약 맞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미생물 유래 효소와 효소 반응 생성물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락테이스입니다.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죠. 자, 그러면 유당은 우리가 이름이 영어로 락토스입니다. 그래서 유당을 분해하니까 이름이 락테이스입니다. 자, 이 락토스를 분해하게 되면 유당은 우리 이당류입니다. 당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분해하면은 글루코스와 그 다음에 갈락토스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락틱엑시드 젖산이 나왔다 하면은 아닙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에는 알파 아밀레이즈 있었고요. 3번에는 베타 아밀레이즈, 4번에는 프로테이즈가 있었는데 분해산물이 다 맞았어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플라스미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2번으로 예상합니다. 너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플라스미드는 박테리오파지와 유사하고 이 박테리오파지처럼 ssDNA, ssRNA, dsRNA, ssDNA, dsDNA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틀렸죠. 그래서 틀린 표현이에요. 선생님 그럼 다른 거는 뭐 있었나요? 라고 하면 1번에는 이 플라스미드가 염색체 DNA하고 구별되고 자체 증식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3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유전자 재조합할 때 선생님이 그림 그리면서 말해줬고 이 플라스미드가 이제 그 세균 안에 있는 거를 뽑아서 유전자를 운반한다. 택시가 된다. 운반체다. 벡터다라고 말한다고 설명해줬죠. 그래서 벡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돼 있었고요. 마지막 4번에는 그 벡터로 사용했을 때 이 유전자 부분에
이런 마커가 있어야만 했었죠. 그래야 유전자 재조합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항생제 내성 유전자 같은 것들이 이런 마커로 사용된다라는 부분, 즉 기본적으로 플라스미드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고요. 14번 보겠습니다. 세포 내 구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세포 내 구조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2번을 먼저 볼게요. 2번이 지금 선생님이 이제 복원을 한 게 이 정도인데 이거보다 더 길었어요. 제 기억에 세포벽은 뭐 되게 좀 있고 단단한 구조로 인지지 이중막으로 구성돼 있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역시 인지지 이중막 이거 아닌데 라고 해서 이제 제가 2번이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세포벽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면서 이제 그 앞뒤 내용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세포벽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단단하고 뭐 보호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중간에 구조 부분에서 인지지 이중막으로 돼 있다라고 돼 있어서 틀린 보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다른 거는요? 라고 하면 1번에는 세포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멤브레인이 있었고 이 세포막에 세포질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서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친구다라고 돼 있었고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관이고 진액과 원액이 둘 다 가진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세포질은 4번은 세포질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여러 가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같은 것들을 분해하는 물질들이 다 가지고 있고 또 여기서 대사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다 이런 느낌의 문구가 있었어요. 그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한번 볼게요. 화학 종속 영양균이 에너지원과 탄소원을 얻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선생님이 조금 걱정했습니다. 학생들을 풀면서도. 왜냐하면 저희가 화학 지금 지금 여기 9번째 파트에서 독립영양균과 종속영양균을 배울 때 독립영양균은 분류해서 정확히 배웠거든요. 근데 종속영양균 부분에서 굳이 분리를 하기보다는 종속영양을 통으로 하고 문제풀이에서 광종속 같은 것들을 가르쳐줬는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종속 중에 광이 아닌 친구가 이제 화학 종속인 거죠. 근데 이 표현이 낯설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당황하면 어떡하지? 독립영양균이랑 헷갈리면 어떡하지? 지금 고민 많이 했었어요. 애들한테 막 그 시험장에서 막 기를 뿜어내고 있었긴 하거든요. 그래도 분명히 잘 답을 맞췄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에너지원과 탄소원은 모두 유기물로부터 얻는다가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균들이 우리가 미생물들이 화학 종속 영양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는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 표가 있는 책에서 가지고 온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표는 제가 이제 쓴 거고요. 옆에 또 쭉 있습니다. 이게 해당하는 이제 미생물들이 있어요. 이렇게 된 표가 있었는데 제가 이 표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줄까 하다가 종속영양균에서 이렇게 헷갈리면 어떡하지라고 깊게 설명 안 해준 거 약간 후회했어요. 그것도 우리 애들이 찾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표 한번 보시면요. 독립영양균과 종속영양균 나눠져 있고요. 우리 독립에서는 빛을 이용하는 친구, 그다음 화학에너지 이용하는 친구고 탄소는 전부 다 이산화탄소 배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독립영양균이라고 하는 거고 영양균, 그 독립 혼자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종속영양균 같은 경우에는 탄소원으로 유기물을 쓰는 거죠, 한마디로. 거기까지는 알겠죠. 그 다음에 광이 붙은 아이는 빛에너지를 쓰는 거고 화학 종속영양균은 말 그대로 화학 에너지를 쓰지만 유기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유기물이다. 이렇게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내용을 더 내년에는 더 열심히 가르쳐 줘야겠다. 이것도 분리해서 근데 정확히 이 표를 보고 만든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클로스트리디움 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 이렇게 봐도 너무 쉽죠. 그럼 음성의 강균이다. 틀렸죠. 혼자만 되게 짧게 있었고 위아래는 좀 길었거든요. 근데 아주 튀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역시 1초 코스로 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 2, 4번에는 뭐가 있었냐면 1번은 보툴리늄이 신경독소를 생성한다는 거. 그 다음에 2번은 퍼프린젠스가 장독소 만든다는 거. 4번은 퍼프린젠스가
그냥 복통에 설사 같은 거 유발한다는 거. 그래서 역시 위생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죠. 다 배운 아이들이고요. 자, 그래서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7번 갑니다. 특성이 다른 균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 이거 잘 맞추셨나요? 이제 그 다른 경기도나 이런 친구들도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 분명히 이 해석 특강을 듣고 있을 거니까 이런 아예 정말 문제도 이렇게 딱 나왔어요. 이런 스타일을 딱 나왔을 때 얼른 공통점과 차이점 빠르게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2번, 3번, 4번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유산균으로, 그쵸? 유산을 생성하고, 뭐, 정장제로 사용되고, 누구의 스타터로 이용되고, 이런 아이들이잖아요. 유산균 아이들이고, 1번은 뮤턴스죠. 뮤턴스는 충치 유발하는 균이죠. 그래서 TV에도 자주 나오는 친구죠, 뮤턴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친구들, 우리 아들들도 그 충치를 하도 어렸을 때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스트랩토코커스 뮤턴스는 이제 이렇게 충치를 유발하는 균이고 2, 3, 4번은 이제 우리 유산을 생성하는 이제 유용한 균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으로 선생님은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곰팡이 부분입니다. 곰팡이는 진균류에 속하며 무성포자, 유성포자를 만들죠. 자, 무성포자가 맞는 거 골라라 이거거든요. 역시 아주 빠르게 푸셨죠. 그래서 분생포자가 답이고요. 1번에 잔황, 2번에 접화, 3번에 담자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선생님이 늘 말했던 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해라. 그 다음에 얘가 어디 곡자에서부터 나오고 막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격벽이 있는 거 없는 거, 포자 누구 생성하는 거, 얘는 무성과 유성이 뭐이고 이런 거는 자주 나오는 아주 쉬운 패턴의 문제거든요. 혼자 헷갈리시면 절대 안 돼요. 자, 19번 문제도 학생들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올려놨습니다. 전체 보기를 공개해놨는데요. 지금 현재 선생님이 이제 기억에 의존해서 보거나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 한번 볼게요. 방사선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열을 동반하지 않으므로 냉살균 맞죠? 2번, 포장한 상태로 살균할 수 있어요. 왜? 침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장한 상태로 살균할 수 있다. 자, 이제 정답 이제 학생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3, 4번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자, 3번에 보시면 식품 내 존재하는 보툴리누스균 포자 3혈에 효과적이다. 이거 4번은 고설량 조사는 변색과 이치를 유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선생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제 기억에 포자를 사멸하는 것은 우리가 특히나 식품에 조사하는 조사량으로는 포자 사멸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10kg까지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이하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포자 사멸에 효과적일 수가 없습니다. 또 완전 멸균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포자까지 다 죽인다면 10kg 이상으로 이제 넘어가서 식품은 아니어도 30, 50까지 이렇게 고설량으로 조사해야만 이제 30 정도 해야 이제 포자가 사멸되거나 뭐 독소가 파괴되거나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보기로 생각을 했었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설량 조사라는 단서가 있었던 걸로 선생님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설량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변색과 이치를 유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이제 이 부분은 선생님이 식품위생학에서도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조사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에서는 안 했죠. 어디서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심화나 이제 문제풀이에서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방사선 조사를 했을 때 영양학적인 부분과 또 조사치가 동반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반적인 내용에서는 10kg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에 조사하는 10kg 이하에서는 조사치가 거의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조사식품은 뭐 안전하다, 영양소 파괴도 없고 뭐 성상의 품질의 변화도 없다 이렇게 이제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4번 보기처럼 일반적으로라고 하면 몰라도 고설량 조사 시라고 했을 때는 변색과 이치가 유발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고설량 우리가 보통 우리 위생학 교재에도 있죠. 우리 위생학 교재에 어디에 있냐? 거기 우리 위생학 2파트에 이제 표가 있잖아요. 그럼 고설량은 보통 10에서 50kg까지를 고설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고설량을 조사했을 때에는
이 식품의 변색이나 이치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물어보니까 선생님도 이제 책을 마구 찾아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찾아보고 있는데 제가 찾았을 때 실제로 이제 이 문제를 냈을 것 같다는 책이 한 권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을 참고했을 때도 그 책에도 이제 변색과 이치에 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정답이 3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도 역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보류합니다. 늘 보류하고요. 위생학 교재들에서도 제가 이제 미생물학인데 왜 자꾸 위생학을 이야기하시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올해 시험, 이 경북 시험 같은 경우는 위생학에서 이제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위생학에는 이 방사선 조사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미생물학은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위생학에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조사치에 대한 부분이 이제 더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은 혼동을 줄까봐 자세히 설명을 안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조사치는 실제로 10kg 이하에서도 그러니까 아래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식품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또 식품이 저장되어 있는 온도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확실한 건 이제 고설량 완전 멸균을 위해서 그 높은 설량을 조사했을 때는 조사치가 유발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 이제 3번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출제자 의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어렵지 않았죠? 식품 내 미생물 증식에 내인성 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온도와 습도가 답입니다. 온도와 습도는 우리가 외인성 인자죠. 그래서 내인성 인자 하면은 다른 보기들은 맞았어요. 식품의 조성이라던가 식품 안에 있는 자연적 항균 물질 같은 거, 수소 이온 농도가 뭐예요? pH 같은 건 내인성 인자가 맞죠? 네, 이 식품이 놓여 있는 온도와 습도 같은 경우에 외인성 인자가 맞습니다. 자, 이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자, 20개의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선생님이 이제 위생을 해설할 때하고 다르게 미생물 같은 경우는 이게 답이다라고 정확히 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해설 특강을 할 때 여러 번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왜냐면,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 그래서요? 답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선생님이 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정확한 정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늘 열어놓고 학생들의 의견도 같이 듣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해설 특강을 듣고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든 말해줘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오늘 이제 두 과목의 해설 특강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살펴봤을 수도 있고 이제 필요에 따라 한 과목만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세 과목을 이제 경력 경쟁 친구들 세 과목을 준비하는 부분 중에 특히 미생물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마 영역도 넓고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서 그 공부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실제 시험보다 공부를 해오는 기간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도 위생보다 배나 뭐 여러 배 힘들게 가르치고 있었던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경상북도 친구들도 진짜 고생했고 수고했다고 선생님이 칭찬해주고 싶고요. 앞으로 이제 일정들 이 최종 필기 합격하시고 또 면접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합격생들 인터뷰 보셨죠? 만점 친구도 있었고 또 아주 고득점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면접 수기를 굉장히 자세히 잘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필요하면 그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선생님이 소개도 시켜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경상북도 우리 응시자분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경기도보다 경북이 조금 더 제가 알기로는 면접이 좀 덜 까다롭지만 올해 공고가 어떻게 날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면접 준비는 다방면으로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미리 준비하시고 싶으시면 그런 방법들 선생님에게 문의하셔도 되고요. 면접까지 잘 준비해서 끝은 최종 합격입니다. 필기 합격은 절대 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이 최종 합격이고 이제 공무원이 되는 것이 끝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절대 지치지 마시고 지금 잠깐 쉬었다가 면접을 준비할 다시 힘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에너지를 비축했다가
이제 면접 잘 치르고 최종 합격까지 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즐겁게 공부했던 시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2년도 경상북도 식품위생직 식품위생물학 해설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